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아주 적은 인원 가지고 조그맣게 창업을 했는데요. 김슬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물류가 됐든 조직이 커나가면서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직원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요. 어떻게 그러한 필요한 인원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고 또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사실 성장하는 기업에서 사람 관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인력 관리나 조직 관리를 하는지가 네. 궁금하네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표는 1차적으로는 지인의 본인이 복이 많았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마 구체적으로는 헤드헌팅 업체에서도 의뢰를 많이 받지만, 아는 분께 소개받는 형태로 해서 좋은 인재를 많이 영입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 조직 문화가 고객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대표의 열정을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만나서 느낀 점은 주인의식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나 사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딴 친구 내 동기들 보면 맨 복사나 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은 여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고 내 책임이고 그래서 그런 권한의 위임 같은 게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판단하면 오케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설령 잘못됐더라고 또 나중에 책임을 묻거나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의 과정이 합리적이었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강조하거든요. 제가 그 밀레니얼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의 특성 연구를 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연봉도 중요하고, 워라밸도 중요하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내에서의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내가 이 회사나 고객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마켓컬리가 굉장히 물론 의도한 바는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마켓컬리의 여러 인력들이 어떤 그런 시너지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김슬아 대표가 사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끌고 왔던 어떤 강한 리더십과 어떤 비전을 그 조직원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성장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은 어쨌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잖아요. 교수님이 보신 그 김슬아 대표, 창업자의 어떤 느낌, 성격, 혹은 장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도 대답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켓컬리의 초기에 투자한 투자자들, 도대체 뭘 보고 마켓컬리를 투자를 했을까? 저도 이제 지인 중에 벤처 캐피털 투자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하나같이 얘기가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창업자의 성품이 중요하다. 그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묻기가 조금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섭외를 해가지고 초기에 창업에 투자하신 아주 전문 투자자 대표님을 투자회사 대표님을 뵀는데 그분은 굉장히 여러 회사와 벤처 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말씀이 이렇게 이제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두 유형이 있대요. 한 경우는 냉철한 두뇌라고 이분이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아주 스마트하고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기발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내고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거죠. 또는 그런 아이디어는 별로 없지만 이분은 이제 뜨거운 실행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로 뛰고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뛰어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창업자를 본인은 두 종류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김슬아 대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였다 이렇게 회상을 하세요. 김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골드만삭스, 베인앤컴퍼니, 맥킨지 이런 아주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에서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또 한국에서 일을 해온 굉장히 사실은 스마트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그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 업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정확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초기에 지금도 그렇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열정들을 보면
놀랍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류센터, 지금처럼 회사가 크지 않을 때는 물류센터가 초기에는 지방에 있었대요. 네. 그래서 공급사에 한 창고를 빌려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새벽 배송한다고 각자 다 같이 운전해가지고 비 맞으면서 7시까지 못 갈까봐 안절부절했던 뭐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갑자기 주문이 폭증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물류센터에서 포장하고 배송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본사에 있던 인력들이 다 지원을 간대요. 김슬아 대표도 마스크 끼고 거기 가갖고 정말 많이 일을 했다고 그래요. 초반에는 거기 그 포장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젊은 사람 그렇게 손이 느려서 어디다 쓰겠냐 뭐 이런 야단도 맞고 최근에는 또 알바생이 왜 이렇게 일을 잘해 이렇게 또 칭찬도 받고 네. 이러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겸비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저는 김 대표의 장점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재다. 그러게요. 보통 컨설팅 하면 기획을 주로 앉아서 그쵸.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네, 타입 몸은 같은데. 게으른 편이고.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키우고 예, 또 예. 정말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큰 액수를 네, 투자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군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문제가 예, 터지면서요. 사실 이게 위기이자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켓컬리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 배송 이 센터에서 또 이 감염의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네. 요것과 관련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첫 번째로 이제 좋은 기회의 측면을 좀 얘기를 하면 그동안 이제 온라인 구매, 특히 이 식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는 젊은 사람이나 1인 가구들이 주로 했고 이제 40, 50대 또 50, 60대 전통적인 주부나 저 같은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직접 보고 골라서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오프라인 구매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럴 때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마켓컬리가 아주 획기적인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마 마켓컬리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보지 못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고 주문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잘 나와서 이제 다행히 이 사태가 잘 종식이 됐다. 이렇게 치더라도 어떤 트렌드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마트에 갈 수 있고 이제 외출이 자유로워지면 지금보다는 많이 이제 오프라인 구매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온라인으로 사보니 편리하던데 이러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제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았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이었죠. 네.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네, 여러 명도 아니고 딱 한 명. 타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마켓컬리에서 한 분이 나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이제 책이 거의 완성이 되고요. 시장에 네. 나와서 우리 쫑파티라고 그럴까? 출판 기념 파티를 조촐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김 대표 저하고 마켓컬리에 이제 출판 쪽 도왔던 인력하고 출판사에 이제 실무했던 분들하고 그래서 한 10몇 명이 식당에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네. 7시에 식사하기로 다 약속 잡아놓고 있었는데 오후 3시인가 4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내에 너무 급한 이슈가 생겨서 오늘 약속은 취소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그 오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것은 대표 명의로 마켓컬리 시작 화면에 확진자 한 명 나왔고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던 분이라 어떤 상품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전량 폐기했고 대신 다른 이분이 있는 곳과 다른 섹터의 상품들하고는 접촉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계속하고 사과드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발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정말 그 장문액 하지만 깔끔하고 논리적인 정말 그 사과의 정석을 아주 정확히 지킨 그 입장문이 그날 밤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녁 식사 안 하시고 계속 그걸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반면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그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신속한 대응을 못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두세 회사의 대응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기사도 좀 나기는 했죠. 근데 이거는 마켓컬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그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대요. 아, 마켓컬리에서요? 네, 마켓컬리 네. 고객 정보가 해킹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증거가 찾아졌는데 얼마나 어떻게 해킹이 됐을지 그거가 보통의 경우는 그게 나중에 고소가 되거나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고 뭐 관련 당국에서 뭐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사과문이 나오는데 여기는 의심스럽다는 징후 하나만으로 우리가 해킹 시도를 파악했고 어디까지 유출된 것 같은데 다른 건 안전하고 그러므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 당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표도 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수사기관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어요. 식품은 사실은 굉장히 그런 리스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회사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살충제 달걀 사건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사태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보일 때 고객이 해당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사태에서도 마켓컬리는 굉장히 모범적인 대응 사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전에 이제 사과의 정석을 제대로 실행을 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 발표를 하지만 대중들의 공감을 못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과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if나 but을 달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실 인정.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보면 또 사과를 하는데 막 더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뭐 사과한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느꼈으면 내가 사과할 거다. 이제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거 사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의 인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표현을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특히 큰 회사는 그 회의에 변호사님들이 들어오세요. 사내 변호사나 자문하고 있는 법률회사의 변호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변호사님들이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분들은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회사의 손해배상 피해를 최소화시킬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사과라든지 사실 인정은 되도록이면 유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시곤 해요. 이건 변호사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그 1년 후에 소송에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들끓고 있는 이런 분노의 여론을 일단 잠재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원상 회복시키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행동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하겠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냥 말잔치에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네. 사실의 확정, 진정성 있는 잘못의 인정, 그 다음에 행동의 약속.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과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저도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걸 실천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이런 사태들은 뭐 다른 경우도 많지만 정말 SNS를 타고 뭐 1시간도 안 돼서 전 국민이 알 만큼 그냥 삽시간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대응을 하루 이틀 사흘 걸리다가는 이미 뭐 사태는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이후에 사후 약방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 대응 능력이 정말 탁월했네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외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마켓컬리의 경쟁력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마지막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점진적인 학습 개선 능력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 하루치의 혁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새벽 배송을 혁신적으로
어느 날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시행해 나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여시와 문제점들을 하루씩 개선을 시켜 나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혁신이 되어 쌓여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죠. 네, 문제는 실수를 해놓고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부여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객의 불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것이고요. 그 김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어제의 최적화가 오늘의 비효율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네,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게 최고의 선택이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했다가는 비효율일 수 있다. 이걸 늘 생각하고 오늘의 비효율을 찾아서 계속 없애가는 거죠. 이제 그런 점진적인 학습 능력, 점진적인 혁신 능력이 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 그 여러 가지 그 속 사정들까지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켓컬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네. 정말 더 탁월한 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뭐 이 회사에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가 우리 공자님도 세 사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어떤 성장의 비결들을 그것도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잘 관찰하고 거기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자. 그러자면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과도하게 부각시킨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쓰고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봤지만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그런 회사다. 그 점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중소기업들이나 예. 가지고 있는 현재 업에서 아주 많은 문제들의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그 분이나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왔던 혁신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해결책을 찾는 노력 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컨설팅을 해보면 특히 큰 회사 경우에 저희보다 해당 실무자들이 훨씬 더 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해답들이 의사결정자까지 잘 전달이 되지 못하고 전달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뭘 알아? 이제 이런 식의 반응, 이제 그런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를 제가 상당히 봤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어렵죠.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아주 절대적인 매출 감소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조언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걸 실행해 보는 것이죠. 잘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실행해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작은 시도와 실패와 학습, 또 시도와 실패와 학습, 이게 하루씩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에 딱 고객이나 트렌드와 맞아 떨어졌을 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것이다. 소위 우리 이제 사업 개업하면 이제 화분 같은 거 대박 나세요. 이렇게 보통 많이 보내는데 그 대박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대박에 가까워 가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유익했던 마켓컬리 인사이트 책의 저자이신 김난도 교수님과 어떻게 마켓컬리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뒷이야기들, 그 다음에 팩트에 기반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인사이트 같은 게 진짜 떠오르네요. 예.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참 후배입니다. 그럼 네. 좀 제가 좀 선배로서 네,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유튜브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훌륭한 파워 유튜버께 초대를 받아서 저 자신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링크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분들 우리 김난도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채널 한번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배우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배움으로써 네네. 예,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